자,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이제 오프라인 수업과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6번째 수업에서 학생 수업 인원수가 뭐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수업의 진행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업 진행량이 얼마 많지 않아서 아예 그냥 그 수업은 없는 셈 치고 한번 보강을 하겠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오프라인 수업으로 오프라인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보강 강의로서 마지막 그 다음 주 토요일이야. 알겠지? 다음 주 토요일 말고 다른 날도 지금 이번 달 말까지 방학이라며. 평일날 오전에 혹시 시간 되세요? 그치? 평일날 오전에 시간 되면은 평일날 오전에도 되고. 어떤 게 나아? 보강 강의를 하면은? 말 없으면 그냥 토요일날 오전에 합시다. 그냥 토요일날 하던 시간에. 응? 대신에 그때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접속하셔도 돼요. 알겠죠? 쌍방 강의로 진행하는 거니까. 마지막 보강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 오프라인 수업, 마지막에 이제 쌍방 강의 수업 해가지고 1차 이제 수료술 특강을 방학 동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세 번의 시간 동안 이제 수열과 극한 부분을 갖다 우리 쭉 진행하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특히 이 수열과 극한 부분은요 마지막에 예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예제 문제에 대한 것들은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쓰기 첨삭을 좀 진행을 하고 또 나머지 이제 안푼 문제라든지 뒤에 있는 문제들은 따로 이제 문제 해설 강의 갖다가 따로 이제 또 촬영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꼭 풀어봐야 될 주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다가 따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같이 어떤 방향성 정도는 간단하게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고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수열 극한에서 특히 이제 수열의 성질에 관한 건데 이 수열 극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점화식과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것. 알겠지? 점화식과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수열합과 무한급수에 관한 것. 여기서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열합의 극한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수열과 수열합의 극한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치 수열의 수렴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수열에 변형된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예시 문제로서 마지막 섹션에서 거의 한 10개 정도를, 7, 8개 정도를 갖다 쫙 하고 몰아놨습니다. 연습 문제로 좀 쓸수있게 다양한 문제들로. 조금 잡다한 문제들이 뒤에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부분은 무한급수와 그것의 이제 수렴성을 다루는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는 뒤에 정적분호의 정의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하고서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수화식 부분을 뭐 상당히 많이 우리가 시간을 투여해서 이제 진행을 하긴 했는데 거의 한 4강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4강에서 5강 정도 우리가 진행했는데 전체 10강 중에서 그렇게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화식 부분이 단순히 어떤 수의 성질에 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함수라든지 그치? 중간중간에 이제 미분이나 적분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 기하학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의 연결되는 어떤 소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화식 부분이.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친 이야기들이 문제 하나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논술 문제의 특징이다 보니까는 기초강의에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이 길어진 거거든요. 수화식 부분도 특히 이제 뒷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무한급수와 그것의 극한 수렴성에 관한 부분들을 다룰 때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알겠죠? 또 수열의 점화식과 일반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의 수 문제라든지 확률과 연관되어지는 영역까지도 건드려지게 됩니다. 문제들을 우리가 벗어보면 자, 그 중에서 이제 점화식과 일반항에 관한 내용을 오늘 다룰 텐데 섹션 1과 섹션 2에 관련된 내용. 자, 교재 66페이지에 섹션 1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점화식의 작성 예제 모음해가지고 논제 1부터 논제 3까지 이렇게 쭉 해서 3개 정도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점화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 수열의 시작은 논술 문제에서 특히 논술 문제에서 시작은요, 수열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점화식을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점화식을 만드는 데에서. 예전에 왜 경희대 문제에서 수학적 기납법 연습할 때 여러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직선상의 n개의 점들의 무게중심을 다루는 문제 있었지? 그래 안 그래? 처음 부분에서 수학적 기납법 처음 부분에서 그치? 그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게 단순히 수학적 기납법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에는 조건만 주어지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무엇인가 증명하라고는 했는데 증명해야 될 명제가 문제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의 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고 했었거든. 수열에서 까다로운 게 뭐냐면 수의 나열에 관한 어떤 조건만 툭 하고 던져주는 거야. 뭐처럼? 거기에는 논제 1이나 논제 2처럼 논제 1, 논제 2, 논제 3처럼 어떤 상황적인 조건만 주는 거야. 구체적인 어떤 수인지는 안 주고, 차라리 수가 1, 2, 3, 4 이렇게 보여버리면은 딱 찍어서라도 어떻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뽑아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처럼 어떤 조건들만 나열해주고 그 조건으로부터 어떤 특정 값과 이웃하는 항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야. 이것을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일반항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뭘 만드는 문제다? 점화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항이나 특별한 항을 갖다가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알겠지? 수열은 가장 중요한 식이 사실은 일반항이죠. 그쵸? 그 일반항의 시그마를 통해서,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를 통해서 부분합이나 무한급수 등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뭐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일반항과 무한급수, 부분합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뭐 an equal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를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런 건 이제 변형의 방법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일반항이 가장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일반항이 바로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만든다? 점화식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혹은 점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까지도 세트화해가지고 1번 점화식 구하는 거, 2번 일반항 구하는 거, 3번 부분합이나 극항 구하는 거, 수렴성 검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든지. 알겠지? 이렇게 세트화돼서 논술 문제로 구성되는 특성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점화식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몇몇 문제에서는 이제 뒤쪽에 무게를 두고서 앞에 점화식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라도 뭐 심층면접 문제, 심층면접 뭐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은 심층면접 문제는 점화식을 직접 만드는 문제들보다는 점화식을 주고 그것의 일반항이나 어떤 특별한 부분합이나 극한, 무한급수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요구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점화식의 출발점이 아니라 일반항이라는 이런 것들을 출발점은 점화식을 시작에 어떤 조건으로 주고 그 뒤에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는, 적분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고. 자, 일단은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런 점화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만드는 요령부터. 흔히 이제 점화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만드냐면 주어진 어떤 조건에서 수의 나열부터 그냥 직관적으로 찾아. 자, 4개의 수가 있으면 5번째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10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통해 가지고 일반항이라든지 점화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만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이 가까이 값들이 1, 2, 3, 4, 5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것을 우리 n이라고 했었을 때, k라고 했었을 때, 그치? 수열 a, k의 값은 k의 몇 배가 되어지는 것? 2배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그치?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뭐야? 그쵸, 이건 직관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증명하는 문제에서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AK가 2K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간혹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쓰도록 그냥 좀 풀어놓을 때도 있지만은 엄격하게 그것을 증명해라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는, 저런 식 자체를 증명하라고 할 때는, 아, 얘가 1, 2, 2, 4, 6, 8의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는
EK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전에. 수학적 귀납법 할 때. 수학적 귀납법과 귀납적 추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치?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니까는 이것들이 직관적으로 K값보다 항상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추론해서 일반화를 시킨 게 이 식이란 말이야. 알겠죠? 증명이 아니라 이건 뭐야? 귀납적 추론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항상 옳음을 보이는 것. 그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법이었어.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따로. 대충 저렇게 뽑아놓고 추론해놓고. 근데 우리는 점화식을 만들 때는 점화식을 만들 때는 점화식을 일반화해서 설명할 때는 이런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의 조건이 저와 같이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같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특히 예제 1, 2번 같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자,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 되냐면 예제 1번 한번 보세요. 가로, 세로가 각각 1인 직사각형을 A, 가로가 2, 세로가 1인 흰색 직사각형을 B, 가로가 2, 세로가 1인 검은색 직사각형을 C라 하자. 이제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을 A, B, C 세 종류의 직사각형으로 모두 덮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AN이라 할 때. 자, 수열 AN의 정의를 줬습니다. 첫 번째 출발은 점화식을, 여기서는 문제 좀 쉽게 만들어준 거야. 알겠지? 점화식을 만드는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AN과 같은 일반항의 정의, 기호의 정의부터 그냥 쓰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n에 대해 대응되어지는 일반적인 값을 뭐라고 하자? AN이라 하자. 일반항을 쓰라는 게 아니야. 식으로 표현된 일반항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로서 AN을 정의한다. 알겠지? AN을 정의한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 조건을 자세히 살피는 거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AN, AN-1, 뭐 AN-2와 같이, 그치? 이웃하는 항들이죠, 바로. n번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설명으로, 알겠지? 설명으로 분석하는 거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이걸 그대로 뭘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관계를, 이렇게 해서 분석된 관계를 그대로 관계의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바로치기의 점화식이 되는 거예요. 점화식이 증명이 된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험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 출발을 n번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지? AN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AN-1, AN-2, AN 플러스 1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바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그냥 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빠진 게 하나가 있어. 뭐가 빠졌냐면 항상 마지막에 초를 파거나 맨 처음에 하는 작업. 뭐야? 초항의 점검이죠. 보통 n이 뭐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점화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만일 n = 2부터 출발한다고 했었을 때 n = 2 이상에 대해서 이 점화식이 성립한다고 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건 뭐야? n = 1의 값을 반드시 줘야 돼. 알겠지?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는 항에, 예를 들어서 A의 n = AN-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n은 몇 이상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거? 그쵸. n은 2 이상에서 출발해야 돼. n이 1이 되면 A 제로가 생겨버리죠. 그치? 그래서 요 점화식을 만족하는 건 n이 2일 때부터야. 그러니까 이 점화식은 n이 1일 때는 설명할 수 있어, 없어? n이 1일 때 항의 값이 얼마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점화식으로는. 그래서 초항을 따로 써줘야 돼. 알겠지? 초항이 어떠한지. 그 식을, 수열을 완전히 점화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만일 이웃하는 항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AN, AN-1, AN-2와 같은 이런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때는 n이 몇 이상이어야 돼? n이 3 이상이어야 되지? 그치?
점화식의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주어지는 초항은 몇 개가 필요해? A1과 A2. 이웃하는 항이 3개면은, 이웃하는 항 3개의 점화식이면은 그 식에 의해서 어떤 특정 항을 갖다가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의 2개 항 이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화식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거 초항 쓰는 것도 이거 별거 아니지만요. 학생들 이거 쓰다 보면은 이거 틀려요. 실수 많이 하는 게 뭐 많이 쓰냐면 이 n의 범위에 대해서 쓸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자기가 써놓은 식과 첨자를 맞춰야 돼요. 알겠죠? 혹은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이것도. 그거 안 살피고 그냥 대충 맨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 식으로 썼다가 정수이다. 1보다 큰 정수이다. 그거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거 실수해서 감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학적인 표현에서 실수하면 이거 무조건 감점이에요.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아깝지만 1, 2점씩 감점되는 겁니다. 또 몇 개의 초항을 제시해야 되는지. 아, 점화식 쓰고 나서 초항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흔하게 나와요. 차라리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라 그러면 n = 1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점화식 구하라 그러면 초항에 대한 제시라든지 점화식으로 수열에 대한 표현을 하면 초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안 쓰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단 말이야. 그거 다 감점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입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그걸 써먹을 기회가 별로 없지, 그치?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잘 써먹는단 말이야. 개념으로서. 자, 여기 있는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여기 있는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 가로의 폭이 1인 직사각형이야. 주어진 직사각형. 그리고 n번째까지, n까지 이렇게 가 있어. 정수 n의 값으로 길이가 딱 정해져 있어. 뭐 센티미터라고 봐도 좋고 뭐라고 봐도 좋아. 알겠지? 자, 그런데 직사각형은 3종류가 있어. 1인 직사각형이 있고 2인 흰색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2인 검은색 직사각형이 있다. C형의 검은색 직사각형이 있다. ABC 3개 있다. 자, ABC의 조합을 가지고 n번째까지 딱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은 일반항 AN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일반항 AN 이전에 뭐부터 해봐라? AN과 AN-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아, 친절하게 점화식을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준 거야. 문제 1번은 그래서 좀 문제가 가벼워. 알겠지? AN이 무엇인지 아예 문제에서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점화식을 구성하라고 얘기를 해줬어. 일반항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논제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일반항을 계산하라. 그 점화식에서. 그게 섹션 2에서 할 작업이야. 알겠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따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 거냐면 n번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n부터. 자, n까지 꽉 채우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n까지 꽉 채우는 모든 방법의 가지수를 이미 뭐라고 정의했어요? AN이라고 그냥 정의했죠? 그치? 그리고 그것과 이웃하는 항들에 대한 걸 직접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야. 봐봐. 여기에 여기까지 꽉 채우는 방법이니까 그 전까지 단계 n-1번째까지 꽉 채우는 방법과 AN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쓰게 되면 뭐야? 이 정의에 의해 가지고 AN의 정의에 의해서 n-1번째까지 꽉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죠. 그치? AN-1과 AN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 있어요. 한 칸. 즉 AN-1까지가 10가지였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채운 다음에 AN까지 채우는 방법은 A형을 꽉 채우는, 마지막에 A형을 넣는 한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n-1번째를 꽉 채우고 난 다음에 AN으로 n번째로 가는 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마지막에 선택이 A형 한 가지밖에. 그래서 AN은 뭘 포함하게 돼요? A의 n-1까지 오는 방법을 그대로 다 포함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몇 개의 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2개의 칸을 한꺼번에 채워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B형과 C형이 있기 때문에. 그치? B형과 C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n-2번째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몇 개의 선택? 몇 가지의 선택? B형을 선택하거나 C형을 선택해서 AN으로 가는 이런 선택도 가능하겠지? 즉 마지막에 N에 다가갈 때 어떠한 선택의 종류들이 있는가, 그 이전 단계가 어떤 단계에서 마지막 선택 한 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만 문제의 조건에서 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바로 식으로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야. 즉 an-2까지의 어떤 방법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자. 이미 정의된 거야. 그치? an이 정의됐으니까 n-2번째까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 n-2번째에서 n번째까지는 몇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어?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어. 여기까지가 10가지였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n-2번째에서 바로 n-1을 안 거치고 n-2에서 an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까지가 10가지였다면 요걸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바로 가는 거는 20가지 종류가 되겠지. 그치? B, C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AN은 n-1번째에서 A형을 택해서 오는 경우와, 그치? 마지막 선택이 A형으로 선택되는 경우와 n-2번째까지 채우고 마지막 선택을 B와 C로 마지막을 채우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an equal an-1 플러스 2의 an-2이다. 하고 저 맛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따질 필요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됩니다. 그거를. 이와 같은 문제의 상황에서는. 자, 빠진 거 있어요. 뭐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초항. 초항은 몇 개 써야 돼요 이거? 이 식은 n equal 3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초항 2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칸까지 채우는 것은 몇 가지야? 당연히 A형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까지 칸까지 채우는 방법은 A2는 그쵸? 3개죠. A형 2번으로 되거나, 그치? A형 2번이거나 B형과 C형 하나씩이거나, 그치? 그래서 A1 equal 2, A2 equal 3 해가지고 이 점화식에 의해서 이 수열의 모든 성질이 이 두 표현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일반항을 구하고 안 하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자,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AN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n번째 항과 n번째 항에 오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전전 단계들이 마지막 선택이 어떤 종류에서 선택되어지는가만 우리가 고려해서 바로 식을 짜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피보나치 수열 한번 봅시다.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와 두 계단씩 밟아서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있다고 합시다. 응? 자,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AN이라고 정의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모든 방법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될까? 이웃하는 항들에 관한 점화식으로 설명하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 n번째 계단이잖아?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뭐야? AN이라고 정의해버렸죠? 그치? n번째 가기 전에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게 뭐하고 뭐가 있어? 한 계단으로 마지막에 올라가는 방법과 두 계단을 마지막에 올라가는 방법. 선택. 딱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즉, n번째 직전에 어디를 거치는 단계? n번째 직전에 n-1번째 계단에서 한 계단 올라가서 AN에 가는 방법과, 그치? n-2번째에서 두 계단을 한꺼번에 떼어서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 합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의 선택의 경우에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경우에서는 결국 무슨 수열을 이루게 돼요? 피보나치 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것도 초항 점검해야 돼. A1을 갖다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정의하고서 저거는 시작해야 돼. 그래야 1, 1, 2로 해서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게 점화식을 갖다가 점화식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해요.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n번째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그 종류에 의해서 몇 번째에서 n번째로 가는가? 이것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초항정은 마지막에 하는 거. 예제 2번에 논제 1번은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직접 다루는 문제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제 2의 논제 2번부터예요. 논제 2번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제 2번만 다룰 거야.
그리고 논제 2번에 의해서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것과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의 극한의 특성에 관한 것, 마지막에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건 뒤에 섹션에서 같이 다룰 겁니다. 묶어가지고. 알겠죠? 자, 일단은 예제 2번에 관한 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30분까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진행하도록 합시다.